안녕하세요.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경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특히 좀 많았다. 예,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오늘? 큰 건 이제 두 가지. 뱀섬 13용사 사건이라고. 네네. 해프닝이죠. 초기죠. 예, 제일 초기죠. 예. 개전 첫날. 첫날. 예, 예. 네네. 저도 이거 기억납니다. 예, 예. 자, 그때 뭐라고 이제 했었습니까? 오데사 입구에 흑해서 쪽에 이제 요충지 작은 섬이라서 네네. 러시아군이 이제 바로 해군이 공격을 했죠. 음. 그러니까 이제 몇십 명 국경 수비대가 이제 빈약하게 지키고 있는 데인데 이게 싸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해군이 가서 방송으로 너희들 불필요한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제 소식에서는 해군 수비대들이 우크라이나 수비대들이 그냥 이거 표현해도 되나요? 웃기지 마라. 엿먹어라. 엿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 그리고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예,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전멸했다. 전멸했다. 싸우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젤렌스키가 이걸 이제 국가 훈장을 수여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언론에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첫날에 벌어진 일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비장한 그런 서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예, 당연히 지금부터 밝혀졌죠. 예, 저도 이제 그 뒤에 기사를 좀 봤었는데요. 예. 이게 수비대가 13명이 아니고 네. 무려 82명. 예, 일단 숫자가 조작됐고. 예. 그리고 알고 보니까 82명이 그냥 조용하게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항복. 손들고 깔끔하게 저항. 한 명도 부상자도 없이 저항 없이 항복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송해서 잘 먹이고 잘 재우다가 네. 무려 5일 만에 그냥 다 풀어져 버렸어요. 초기에 포로 개념이 아니고 그냥 국경 수비대 개념으로 해서 가라 집에 가라. 82명을 집에 가라.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해놓고 뒤에 아닌 게 밝혀져도 일체 정정 보도라든가 사과 같은 건 없다. 네, 그게 이제 서구 언론들의 이제 특징이죠.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도 좀 똑같은데요. 그건 뭐 당연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실 서방에서 주는 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럼 쌍방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서방 뉴스가 더 왜곡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다 있고 인터넷도 다 이렇게 오픈돼 있으니까 노력만 하면 노력이 아니라 가짜 뉴스가 나오면 서방에도 독립 언론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영국에도 많고. 예. 그다음에 특히 또 러시아의 국영 RT나 스푸트니크 이런 데는 국영 언론이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서방이 의도적으로 이제 수십 개의 가짜 뉴스를 이렇게 올리면 전 세계에 이제 배포하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반박하는 게 체크해가지고 반박이 나와요. 나옵니까? 그리고 민간 독립 언론도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소개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국내 언론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건 그렇죠. 이제 성의가 없는 거죠. 국내 언론이 그런 걸 안 본다는 아니면 얘기죠.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거나. 그렇죠. 일부러 이제 서양의 서구의 주류 언론사 것들만 베껴 쓰고 나머지 언론들은 거의 보지도 않는다. 그렇죠. 혹은 보고도 참조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의 국영 언론이나 외무부의 공식 발표 이런 것들은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한 특히 러시아 대사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어떤 전황이나 아니면 특별히 큰 가짜 뉴스가 있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하는데 뭐 거의 가짜 쓰질 않는 그런 건 이제 다루지도 않는다. 예. 자, 뭐 또 가짜 뉴스 중에 기억나는 거, 부차 학살 사건 이게 상당히 뜨거웠던 그렇죠. 사건인데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부차 학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이제 기억을 되짚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2월 24일 날 이제 작전이 개시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러시아군이 북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키예프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의외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우크라이나 북부 교외 이제 부차시에서 지역에서 이제 전선이 교착되죠.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예상 외의 피해를 많이 입고 많이 깨진 거죠. 이렇게 스팅어나 제벌린 이런 미사일에 탱크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묻혀 있다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아시죠? 네, 터키. 에르도안 주재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 협상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때가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인데
러시아가 그 사이에 이제 굳이 키예프를 이렇게 먹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포기하고 어떤 이렇게 작전상의 이유에서든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철수하죠. 네. 부차에서 그때가 3월 이제 30일이에요. 30일인데 그 다음 날 그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이제 부차시에 재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차 시장이 쭉 보고 거리는 이제 평온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뭐 시체 같은 건 당연히 없고. 뭐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48시간 뒤에 갑자기 이제 그 전 언론을 통해서 거리에 이제 시체들이 한 400여 구 이렇게 있는 장면들을 그 서방 언론 기자들을 대동해서 쭉 가면서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네, 그때 난리 났었죠. 민간인이나 포로들 처형했다. 네. 라고 이제 이틀 뒤에 이게 밝혀진 거죠. 그 이렇게 폭로가 된 거죠. 아,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틀 뒤에 폭로였다고요? 아니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보도를 한 게. 그러니까 외신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의아한 것이 첫 번째는 러시아군이 철선 직후에는 아무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틀 동안. 이틀 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시신들이 질비하다라는 영상이 뜨면서 대학살 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의혹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조작됐다라는 그래서 겁니까? 러시아 외무부 측의 해명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유튜버들 네. 이렇게 쭉 그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팩트 많이 확인됐습니다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그 수복 이후에 러시아 협력자들이나 또 민간인들 일부 처형한 또 공동묘지에서 시신을 또 꺼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위기 배우라고 해서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맨날 그 아까 진기 바르고 붕대 감고 특히 여인들. 근데 이런 이렇게 자원들을 이렇게 총동원해서 길거리 눕혀놓고 외신 기자들 차 타고 쭉 지나가게 했다. 쉽게 하면 연출이다. 그렇죠. 연출이란 게 이제 지금 뭐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가 지나가니까 뒤에서 이제 백미러에서 보면 이제 그 위기 배우들이 이제 끝났다고 일어나는 그런 또 모습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 사건은 당연히 이제 러시아에서는 조작이다, 연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밝혀진 게 있습니까? 조작이었다는 게. 근데 이 팩트 자체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 워낙 그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아서 지금 그걸 뭐 100% 검증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 근데 문제 사건의 추이를 이렇게 전후 맥락에서 볼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철수 직후에는 깨끗했고 뭐 이렇게 시반의 경직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등등 여러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 전쟁 때도 이 부역자 처형이 상당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이 나치 부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주력 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역자 처형이 굉장히 잔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부역자를 색출해서 처형하고 일부는 또 뭐 시체를 빼오기도 하고 뭐 묘지 같은 데서 또 배우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러시아군이 대량 학살을 했다면 수복한 직후에부터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 도대체 정말 난리 났겠죠. 한 이틀 정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랬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왜 이 가짜뉴스를 이제 붙였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 그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협상이 4월 초까지 끌고 거의 그 성사 단계로 갔어요. 우크라이나가 일부 포기하고 러시아의 조건을 들어주고 이제 그 작전을 끝내는 걸로 이렇게 쭉 그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그 이 사건 나고 이렇게 세계 여론들이 갑자기 이제 그 러시아 악마화 응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영국하고 미국이 특히 그 젤렌스키의 어떤 그 협상안을 이렇게 단칼에 하룻밤 사이에 내쳐버리고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단의 화해파들이 한 명이 또 백주에 피살되고 테러당하고 피살돼 버리죠. 그냥 백주에. 근데 재밌는 게 그 친구는 이제 얼마 전에 또 복권이 됐어요. 그 당시에 피살 당한 사람이요? 네, 1년 지나니까 얘들도 미안하니까 자기 대표단인데 그래서 애국자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죽여놓고. 그래서 그 평화협상을 이제 그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것은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 평화협상을 몇 번 시도가 있었죠. 총 5번. 네,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평화협상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이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이거를 굉장히 방해했다. 예. 근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차 예.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또 가짜 뉴스들이 좀 여러 가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마리우폴에 이제 산부인과 병원 네. 폭격, 미사일. 예, 뭐 민간인 아파트 폭격 네. 등등등 전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제 그 민간 거주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저격 부대나 아니면 중화기들을 배치하고 전투로 활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국 그 대피 주민들에 대해서 기차역에서 그 집속탄 공격을 가해서 네. 한 자리에서 그냥 한 수십 명이 몰살을 합니다. 자국 피난민들에 대해서. 네, 그걸 또 자국 피난민들을 시키고 러시아군의 소행으로 덮어씌우고. 근데 현장에 떨어진 파편의 그 미사일 파편의 일련 번호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네, 미사일이었다. 일련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흐지부지 또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대표적인 또 자포로지의 그 원전에 대한 공격, 핵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러시아가 자기가 이렇게 점령해서 관리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왜 그걸 공격을 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유가 상식적으로. 없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유명한 키예프의 유령이라는 그 공중전에서 그 러시아 이렇게 전투기를 뭐 한 40대 가까이 깼다. 러시아 비행기를 40대 이상 잡았다. 예. 혼자서. 혼자서. 근데 그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선풍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가공의 인물이었다. 가공의 인물이더라. 심지어 그 동영상에 제가 올라온 걸 보니까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네. 다른 나라 전쟁에서 나온 영상을 조작해서 그렇죠. 쓴 거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웃기는 거는 이제 그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이 전쟁 수행하는 방식으로 융단 폭격 같은 게 없고 네. 그냥 이렇게 군사 인프라나 최소한의 이렇게 핵심 쪽집게 타격만 하니까 이 서방 언론들이 러시아를 악마화해야 되는데 전투 양상에 대해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2003년에 그 융단 폭격을 할 때 어떤 사진이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99년도에 유고슬라비아를 깰 때 네. 나토 이렇게 10여 개국 연합군이 그 78일 동안 공습해서 불바다로 만들 때 그런 사진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맞아요. BBC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쓰다 걸렸죠. 걸렸는데 또 아무 사례도 없어요. 사과도 없어요. 또 쓰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놓고 이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제가 이 우크라이나 기사를 보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은 뭐 민간인 지역을 미사일을 공격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 측이 공격했다라고.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면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네가 쐈다는 게 들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죠. 또 한 번은 뭐, 미국 정부에서 러시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거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확인해 준 경우도 있고. 네,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이 워낙 많이 날라오니까 이렇게 방공 그 미사일을 쐈는데 그 이게 잘못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폴란드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빗 맞아 가지고 동시에 어디 딴 데 따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보면서 예. 우크라이나 말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친구들이 제대로 진실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 한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복습하는 의미로 예. 전쟁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푸틴이 미쳐서 그렇다. 뭐 정신병 걸렸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또는 뭐 러시아 제국의 뭐 해외 팽창 야욕이니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걸 조금 몇 가지 설명해 주시죠. 그 전쟁의 발발 원인 그 역사적인 그 맥락을 짧게 살펴보면요. 이게 뭐 익히 다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 나토가 91년도에 이제 그 소련 붕괴 이후에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 해체할 때 그 동진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2,500km를 무려 이제 동진을 해온 거죠. 러시아 문턱까지.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그 30년 전에 그 나토가 16개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14개국이 늘어서 30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유럽 옛날 그 구바르샤바 조약기구 성원국들이 거의 다 포함돼 들어온 거죠. 러시아 국경까지.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미국은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 뭐 발트 국가에 이제 미군 기지를 전면 배치하고 미사일도 배치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제 2014년 우리가 아는 그 CIA 진미 쿠데타로 그 합법적인 야누코비치 정권을 전복하고 그 우크라이나를 나치화하죠. 그리고 나토 가입을 이렇게 추진하고 또 핵무장하겠다고 또 이렇게 계속 떠들고,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그 대리전의 전쟁 기지로 우크라이나를 육성하면서 그 유럽의 최강군으로 이렇게 키우죠. 8년 동안. 예. 그리고 그 더 심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그 46개 그 생물 그 무기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이 소름 끼치는 건 이제 슬라브족의 유전자를 공격 목표로 하는 연구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병원균도 여러 개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만 그게 이제 이번에 다 밝혀진 거고, 그 다음에 그 2014년 15년 그 돈바스의 자치 이렇게 그 역량들의 저항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당시 우크라이나는 군대 약했어요. 네. 8년 전에는. 그래서 1, 2차 민스크 협정으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그 러시아가 보증하는 이제 국제 그 안전보장 협정을 평화 협상을 일종의 평화 협정이죠. 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하나도 안 지킨 거죠. 안 지키고 돈바스에 대한 이렇게 그 자치 이렇게 협상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14,000명 학살까지 하는 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초기에 그 고르바초프가 그 러시아 소련 연방공화국이죠 당시에 예. 소비에트 예. 그걸 해체시키는 거를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예. 이걸 해체시키면 갑자기 망하는 거 아니냐, 얘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이 안심을 시킨 거죠. 야, 니네가 솔직히 이제 그거 뭐 해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바르샤바 조약기구 없애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동쪽으로는 1mm도 안 간다. 이 선에서 딱 멈춰 있을 테니까 네. 안심하고 그냥 해체해라. 해서 그걸 믿고 이제 해체를 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예, 예. 계속 밀고 들어가서 러시아 코앞까지 밀고 들어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기지 네. 그리고 이제 군대 그로 육성을 했다. 8년간 네.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뒤집어 푼 다음에 러시아는 앞에서 계속 전쟁 준비하는 걸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자기 땅 앞에서 예. 계속 자기를 치려고 그렇죠. 군대 키우고 훈련하고 뭐 이런 장면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놓고 민스크 협정을 2번이나 체결해 놓고 네. 몇 년, 4년인가요? 4년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 14,000명 정도로. 네. 그래서 전쟁이 개시되기, 이 전쟁 개시되기 직전까지도 계속 교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대응을 보면 네. 그 러시아가 이제 나라 망하고 이제 10년 동안 그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 2000년대 들어서 조금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그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제 EU하고 나토에 계속 가입 신청을 해요. 네.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안 미국 받아주죠. 입장에서 안 받아주죠. 네. 너희들은 이제 너희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어디를 들어오려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깝깝하니까 이제 그 푸틴이 2007년도 그 유명한 뮌헨에서 열린 유럽 안보 회의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나토의 공식 그 안전보장 그 체제를 새로 이렇게 만들자라고 7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합니다. 네. 사정도 하고 up서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다 쌩까버리죠. 다 무시. 예.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2021년도 재작년 12월이죠. 그 미국하고 나토의 2개의 각각의 안전보장 그 초안을 제시하고 최후 통첩성 요구를 마지막으로 해요. 이걸 안 받아주면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지 캐논이나 브레진스키나 이렇게 미국의 대전략가들이 이렇게 우려했던 충돌 상황으로 이제 치닫기 시작한 거죠. 네. 거기서 결정적인 또 이렇게 문제는 그 나토군이 그 돈바스 접경에서 이제 그 다음에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그 대규모 포격을 시작합니다. 한 15만 명 정도 군대를 집결시키고 그래서 2월 23일 정도 되면 한 2,000회의 포격을 해요. 거의 전쟁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작전 들어가서 이제 밝혀졌지만 3월 초에 공식 그 이렇게 침공을 돈바스 지역에 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지난 1년 동안 그 전쟁 양상을 보면 그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늘 이렇게 민간 시설들을 볼모로 잡고 네. 전쟁을 해요. 그래서 돈바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섞여버리면 군대들하고 섞여버리면 러시아가 이게 어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그렇죠. 거죠. 민간인을 다 인질로 네, 삼으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도 한 600만 정도 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푸틴이 그 2월 21일, 24일 날 그 특별声명을 전 세계에 발표하고 명분을 쌓은 다음에 24일 날 그 전격적으로 특수군사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막들을 사실 알아야 되는데 네. 한국 언론에서 이걸 충실하게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총 쐈냐. 네. 근데 굉장히 이거는 사실 전쟁에서 의미 없는 기준이거든요. 어떤 네. 점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어디가 먼저 총을 쐈습니까? 네. 그건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네. 너가 쐈지. 아니야, 네가 그 전에 먼저 2발 쐈잖아. 우리 6발 쐈. 이런 식의 논쟁이 되기 때문에 성공을 누가 했느냐는 전쟁의 책임과는 사실 저는 큰 관련이 없다라고 네. 봅니다. 오히려 그 전까지의 정치적 과정. 그러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은 책임들을 따져서 이 책임을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하지.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먼저 총 쐈냐는 따질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어떤 전쟁이든 간에. 예를 들면 너희가 대포를 오늘 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격 시작했어라고 하면 우리가 대포 쏘기 전에 너희가 총을 쏜 적이 있잖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 뭐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무력 침공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걸 또 따지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가 먼저 대규모로 공격을 시작했냐라든가 누가 먼저 총을 쐈냐라든가 이런 지엽적인 걸로 전쟁을 볼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봐야 된다. 이 전쟁은 미국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젤렌스키가 아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이전에 야누코비치처럼 약간 그 칠러 성향이지만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였다면 어느 정도 견제는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정말 수십 번 막을 수 있었던 그 전쟁의 기회를 다 말아먹고 결국은 그 푸틴의 참전을 유도해서 나라 자체가 지금 완전히 갈려나가는. 그렇죠. 쑥대밭이 되고 있죠. 쑥대밭이 되고 지금 뭐 이렇게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고 그 난민만 1,400만이 넘고 그저께 CNN에서 얘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만 26만 명.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상자 24만. 50만 명 정도. 그리고 불구나 이렇게 실종자가 약 한 2만 3천 명. 이런 정도로. 그래서 한 60, 70만 명의 멀쩡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가장 이렇게 활력 있는 젊은이들이 다 갈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는 회생불능에 그 소멸 직전 단계로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서방의 기준을 따라서 러시아는 악마고 우크라이나는 천사다. 근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천사일까? 뭐 러시아도 뭐 좀 전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악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천사인가 진짜 우리가 물심양면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정권이 과연 그 민주적인가? 그래서 민주 정권이냐? 또 국민을 위한 정권이냐 같은 얘기인데. 그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이렇게 이슈인데 국내에서는 뭐 지금 침공을 당한 상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부분이겠죠. 이승만 같아요. 기사회생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네,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따져야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예영 교수가 한신대 교수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조금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약간 그 인용을 해왔는데요. 그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랬을 때 그 민주주의라는 기준이 뭐 한없이 포괄적이지만 최소한의 요건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중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 기본권이라 하면 이제 양심의 자유, 인신의 자유, 뭐 주거의 자유, 그다음에 사유재산, 양심의 자유, 뭐 종교 자유, 예, 종교의 자유, 뭐 표현, 언론 질판, 집회 예, 출판, 결사의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그다음에 등등. 이제 투표권 등 정치적인 자유. 이 정도가 최소한이겠죠. 그 이제 예. 시민 정치적 권리죠. 예, 예. 네네. 물론 거기다 이제 국민들의 생명권도 예.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지금 거의 파쇼화된 국가이다라고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 전부터 그랬다는 겁니까? 그 8년 동안 파쇼화가 진행돼 왔죠. 이미 그 네오나치가 예. 그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그 군경 정보 계통의 물리력 쪽에는 그 거의 이제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장악하는, 이제 젤렌스키 중심의 그 코미디언 그룹들, 그 연예 기획사 그룹들은 이렇게 일부 이제 권한을 떼어주고 이중 평행 정부로 좀 부패하기는 좀 떼먹고 그냥 말만 들어라 네. 하는 정도로 끌어온 거죠. 네. 그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짚어주시죠. 어떤 점에서 예. 민주정부라고 볼 수 없느냐? 일단 정치적으로 그 집권당을 제외한 11개 모든 정당이 지금 이렇게 금지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죠. 이건 전쟁 전부터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제 8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전쟁 나고 또 몇 개 또 해서 몇 개 더 해서 맞아 이제 싹 다 예, 정통시켰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은 정당 하나네요. 예, 예, 젤렌스키가 이끄는 일당이죠. 당. 그거 말고는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전시 상태라 하더라도 예. 이해하기 좀 힘든 그렇죠.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영 매체를 제외하고 그 언론 매체를 전부 모든 매체가 금지. 금지하고 이것도 전쟁 과정에서 이제 네. 이렇게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큰 종교 단체 중에 하나인 그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게 이제 러시아 편이라고 러시아하고 친하다고 정교회라서 폐쇄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도원 들어가서 뭐 사제들 폭행하고 건물 부수고 아주 이렇게 뭐 몽리도 부리고 테러도 하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의사 표현이 이제 검열의 대상으로 되어서 그런 게 툭하면 이제 그 형사소추가 되는. 그래서 이제 뭐 반역죄로 기소된다든가 또 우리식의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기소되는 이렇게 수가 폭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는 또 그 시민사회 그 노동조합, 예, 그 교섭 단결권을 완전히 금지해버려요. 이게 작년인가, 예.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권의 일반적인 이렇게 범주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전쟁 전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네. 전쟁을 기회로 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현재 우크라이나는 아주 뭐 살벌한 어떤 뭐랄까요 파쇼 국가? 네. 전시 파쇼 체제라고 보면 네,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암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예. 사람 뭐 쪽하면 암살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심지어 자기들 그 평화협상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파견한 대표도 백주에 그냥 암살내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그리고 그 피스키퍼라고 상당히 악명 높은 그 거의 뭐 반국영 그 암살 리스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국영 암살 리스트. 그게 지금 13만 명을 올려놔요. 국내외 인사들을 자기들 마음에 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주거지하고 뭐 이렇게 인적 사항도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평소에도 늘 위험에 불안에 의술되게 하고 거기에 심지어 헬리 키신저나 평화협상을 주장한 키신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왜요? 일론 머스크는 그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계속 그 약간 그 러시아에 이렇게 경고된 듯한 발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지네편 안 들어준다. 네, 지금 격전이 진행되고 있는 바흐무트 지역. 네. 거기도 그저께 러시아가 3면 이상을 포위했다라고 하니까 트위터에 잘 됐다라고. 그래요? 예,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더더구나 이제 밉상이죠. 그리고 그 민간 그 위성들을 그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속 활용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서비스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버티고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미국의 가장 그 스타 학자 중에 하나인 그 미어 샤이머그 교수 이 사람도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듀긴 그 철학자의 딸 그 듀긴나가 작년에 폭살됐죠. 자동차에서 그런 그리고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있어요. 애들도 올려놨어요? 애들까지
좀 희한한 사이트입니다. 이 암살 리스트 사이트 피스키퍼 이게 국영이라 반국영이라고. 예, 거의 뭐 공식적으로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폐쇄하거나 탄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버젓이 공식적으로 놔두고 그냥 이제 계속 부추기는 거죠. 사람 죽여라. 공포 정치의 일환이죠. 그러네요. 예. 이거 실제로 죽이고. 뭐 한국 사람은 안 들어가 있겠죠, 설마?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13만 명이니까 뭐 그죠. 저도 자꾸 이렇게 방송하면 들어갈지 조만간 모르겠어요. 이제 유경관 이런 데 들어가겠네. 큰일 났네. 자, 어쨌든 이 테러가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현재 젤렌스키 정권은 그렇다고 본다면 출발할 때는 민주정부였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파시오 정권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 전에 이제 야누코비치가 쫓겨나고 2014년 이후에 대선에서 이제 그 포로셴코라는 친구가 그 대통령이 되는데 그 1, 2년 만에 그 본인을 포함해서 내각들이 거의 부패 혐의로 탄핵되거나 쫓겨나거나 해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그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가 해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압도적인 이렇게 지지율로 하는데 그때 내건 게 그 러시아와의 평화를 통한 돈바스 문제 해결 그리고 그 뭐 진보적인 이런저런 뭐 개혁들 거짓말을 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집권하자 말자 그 가장 적대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심지어 나토 가입을 헌법으로 명기하고 또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그리고 문제는 경제 사회적으로도 그 사용화 토지 그 유명한 토지하고 공공 국영 자산들의 사유화, 그다음에 아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결사의 자유 철폐 이런 등등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를 물어붙입니다. 이 누가 떠오르네요. 그 윤모 씨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윤모 씨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진짜 당선되기 전부터도 자기 주장을 폈지만 젤렌스키는 코미디언답게 국민들이 좋아할 말은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러시아와의 평화를 통한 돈바스 문제 해결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표를 얻는데 핵심적인 표를 얻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 러시아어를 탄압했잖아요. 그 아주 흥미로운 게 젤렌스키가 모국어가 러시아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를 거의 못했어요. 러시아어를 쓰고 그리고 그 TV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대통령까지 간 과정에 이제 국민의 그 신복, 국민의 종이라는 이제 그 코미디 드라마를 하면서 거기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도 러시아어를 써요. 드라마에서.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하고도 자기는 러시아어를 쓰고 이런 친구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 러시아 사용어 금지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을 미국이 시켜야 되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잘 못하니까 미 국무부에서 특별히 개인 교섭을 시켰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좀 웃기는 상황이죠. 자기가 썼던 말을 자기가 탄압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 1,000만 권 이상의 러시아 그 고전 문학 서적이나 예술 서적들을 다 이렇게 분석영유 다 불태워버리고 학교에서 아예 그 러시아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 옛날 조선학교 사건 생각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집권한 다음에 그야말로 반러시아 정책을 노골적으로 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 러시아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문화가 이미 거의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젤렌스키처럼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조차 러시아어를 쓸 정도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금지시키고 탄압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돈바스 지역 사람들은 특히 더더욱 수용할 수가 없는 납득할 수가 없는 조치.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편입에 다들 90몇 %씩 해서 찬성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죠. 그리고 그 경제 생활도 돈바스 주민들의 몇백만이 러시아에 넘어가서 일을 하면서 늘 몇 년씩 송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이렇게 공동체였죠. 사이 나쁘게 지내서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미국 편을 들어서 이게 자멸의 길로 가고 러시아를 그렇게 적대시하다가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났구만요.